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프랑스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프랑스는 세금도 엄청 많이 내는 나라고. 원래 많이 내는 그쵸. 나라니까. 많이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프랑스 사람 어떻게 하냐. 프랑스 사람 어떻게 지원을 하냐? 그렇죠. 근데 그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죠. 전체 GDP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인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수렴해요. 뭐 한국보다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여튼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한 나라일 것 같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도 프랑스는 하고. 매우 높긴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탕감 부분을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헝가리에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베이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베이비론. 네. 이게 애를 낳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부에게 카드 론 같은 론. 맞습니다. 론, 대출. 그러니까 애를 낳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부에게 5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애 낳고 기를 때 돈 쓰라고. 맞습니다. 이게 그 헝가리 화폐로 1,000만 포린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은 한 3,3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그 헝가리 지난해 1월 기준 평균 임금이 한 45만 포린트, 연봉으로 치면 한 500만 포린트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2년치 연봉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년 안에 애를 낳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사라집니다. 대출을 해주고 그게 중요하네. 맞아요. 애를 안 낳으면 그 금리를 약속한 금리를 내고 네.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안 낸다. 맞습니다. 그러면 9달 되는 해에 대출 신청해야 되겠네요. 이자 한 달도 안 내고 그럼 탕감이네.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낳으면 전액 탕감인가? 낳는 순간부터 탕감이면. 탕감은 아니죠. 이자만 면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먼저 신청해서 이자 낼 게 아니라. 네. 아니 뭐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 아니 그래도 상관없기는 한데 사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네. 보통은 결혼할 때 아마도 대출을 그렇지. 받겠죠. 목돈이 들어가니까. 신혼부부용 대출이구나. 그렇죠. 네.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구조가 이래요. 은행 상품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 다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5년 뒤에는 애를 낳겠다. 그래서 애를 낳기 전까지는 딱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자대로 그 이자를 내고 애를 낳는 순간부터 이자가 면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증료만 0.5% 납부를 하는 거예요. 네. 야, 2명 낳으면은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한다고요? 2명 낳으면 이제 원금의 3분의 1을 탕감을 해줘요. 야, 3명째부터는 아예 원금 전액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준다는 게 아니고 돈을 먼저 줘. 그리고 네 쓰고 있어. 근데 이게 자,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돈을 내실 건가? 애를 내실 건가? 근데 믿긴 거예요. 그거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경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거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느낌이 다르네. 그래서 일종의 출산 장려금의 인센티브 버전이랄까. 근데 다만 애를 낳게 되면 네가 엄청 많이 가져가니까 그거 다 가져가라. 예. 대신에 네 처음에 결혼할 때 목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싼 금리로 대출은 해주겠다.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네가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저 굉장히 괜찮은 제도 같은데. 그래서 되게 그냥 그쵸. 예를 들면 한 명 나면 뭐 보조금을 주고 얼마를 줍니다 보다 그냥 편하게 쓰세요 하고 준 다음에 나오면 깎아주거나 없애주고. 이자 없애주고 하고 뭐 안 나으실 거면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애를 어쩔 수 없이 낳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튼 사실 이게 실제로 미안하다. 잘 굴러가는지는 제가 헝가리 현지 취재를 못 해봐서 예. 보내주시면 하고 아니, 오겠지만 제가 듣기로도 네. 헝가리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헝가리는 예를 들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민자를 많이 받잖아요. 프랑스도 그래서 그때 프랑스도 이런저런 제도 있지만 사실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자로 와서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출산율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헝가리는 이민자를 안 받는다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헝가리 혈통의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게 오로지 정부의 정책이라고 헝가리인을 포커스로 하는 저출산 대책으로만 출산율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다른 이민자들에게 이민자는 아예 안 주고. 받아요. 이민자는 이거를- 아예 장벽을 쌓았던 걸로도 헝가리가 유명한데 예. 들어온 이민자들은 서유럽으로 보내버리고 들어온 이민자들은 장벽을 쌓아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헝가리는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소득 평등화라고 하던가요?
아니, 소득 평등 아니고 소득 평탄화. 평탄화 아니 어, 소득 어. 평탄화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물론 좋아서 아이를 낳겠지만 현저하게 아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걸 국가에서 막아주겠다는 컨셉이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럼 우리가 좀 살기 어려울 때 옛날에는 그런 컨셉이 없었고 애 하나 더 낳나 덜 낳나 어. 별 관계 없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 선택의 개념이 없었고 그냥 아이를 많이 낳고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농사일도 돕고 그냥 뭐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부부들이 성인들이 결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에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아이 옆에는 아이 안 낳고 사는데 막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살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쨌든 인구의 증가나 유지에 기여하니까 그 기여한 만큼을 다른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도 특별히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맞춰주겠다. 그런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프랑스 저출산 대책의 철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혹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낳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소득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디폴트기도 하고 노동력이 필요해서기도 하고 근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층화되잖아요. 그러면 중산층이 되면서부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더더군다나 여성들의 그 뭐랄까요 학업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는 왜 사진을 그렇습니까? 보여드리면 예. 저도 사실 이유까지는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미 1981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1,070만 명 인구 정점, 인구 숫자를 이렇게 쭉 인구가 네. 네. 1,070만 명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쭉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대책을 오랫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 보시면 1970년대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뭐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1990년대 들어자고 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25명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저출산 대책을 확 하게 되는 거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 헝가리는. 그래서 사실 이 베이비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게 그 임신 보조급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현금수당, 그러니까 애를 낳았을 때 주는 현금수당이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임신 보조급여라고 해서 출산휴가를 168일 정도 가는데 출산휴가 때 그 전 직장, 그러니까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 임금의 70%를 주고요. 그리고 그 육아휴직이라고 하죠. 한국은 지금 1년밖에 안 되잖아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만 2세 전까지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만 3세 전까지 육아휴직을 주는데 육아휴직 급여도 똑같이 상한선 없이 전 직장 임금의 70%예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80%인데 상한선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또 25%는 복직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헝가리는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도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아는 최대한 국가가 많이 책임진다. 이런 철학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헌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헝가리는 결혼제도와 국가 생존의 기반인 가족을 보호한다. 네. 그래서 헝가리는 자녀를 낳겠다는 약속을 장려한다.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가족의 보호는 기본법으로 정한다. 근데 가족 기본법이 따로 있고요. 헌법에 이렇게 정할 만큼 헝가리는 이 가족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진심인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였냐면 예. CSOK라고 해서 이제 가족을 위한 주택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이게 뭐냐면 그 가족이 한 명이면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가족이 한 보조금도 명이면? 주고 아니, 애를 낳을 때마다. 애가 한 명이면 그치, 애를 낳을 때마다 주는 건데 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헝가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가정연구소라는 곳에서 헝가리 사례를 조금 스터디를 했길래 보고서 제가 따온 겁니다. 예. 보시면 애가 한 명인 경우에는 한 15,000달러 정도를
보조금이랑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헝가리에서. 네. 네. 15,000달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헝가리인들의 1년 연봉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1년 연봉 수준의 혜택을 받는 거죠. 예. 얘가 한 명이면. 네. 근데 3명이면 보십시오. 6만 2,000달러예요. 그럼 연봉 1년 연봉에 한 3, 4년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받는 거네요.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텍스 세이빙도 그렇죠. 있고. 텍스 세이빙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죠. 가족 세제 감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자녀 수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한국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에 해주는 게 뭐 최대 16,000달러까지 최대 2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이 정도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2017년에 그 헝가리 일반 가정의 평균 순수입이 한 63% 정도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4명 낳잖아요. 그럼 그 산모는 평생 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애를 4명 낳으면 그 산모는 평생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애 넷을 기르는데 어디 가서 소득 활동을 하십니까? 아니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니 저렇게 많이 주면 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만 나라가? 생각하면 차라리 이민자를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서유럽의 그 합계 출산율은 헝가리보다 높아요. 예. 근데 헝가리는 그것보다 조금 낮죠. 음. 근데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예. 지금 그 총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총리가 보수 우파 정권,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간, 12년간 지금 계속 재임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정책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헝가리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좋아할 텐데 네. 이게 그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이제 이 예산에 저출산 대책에 쓰는 예산이 한 3.5%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5.1%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쓰기는 하죠. 정말 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효과는 있었던 거예요. 효과는 아까 있겠죠. 뭐. 보셨다시피 사진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예. 2011년 이때부터 진짜 굉장히 세게 저출산 대책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 헌법도 만들었고 1.2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확실히 올라가긴 쭉 오르죠. 했네요. 그리고 2019년에 베이비론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게 가임기 여성들의 결혼율이에요. 네.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예. 이쯤 돼서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있는 건 맞다. 아니, 최소한 뭐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이런 거에 돈이 없어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준다 정부가 뭐 그런 취지였겠네요. 총리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예. 안 쓰고는 이 나쁜 트렌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절대 없다. 돈을 써야 된다. 다시 가난한 나라, 다시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기왕 이렇게 왔으면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도. 그런 거죠. 사실 저출산이라고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음. 저희는 한참 밀려 있죠. 네. 아직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위기인데. 맞습니다. 아이들 둘씩은 낳아야 인구가 안 주는데. 근데 이게 아직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방이 3개밖에 안 되는 게 국민주택인 게 말이 되냐고요. 아빠는 그럼 방이 없잖아요,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예. 그 다음에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동안 127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27만 명 정도면 인구의 한 12%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헝가리는 본인들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헌법에 넣을 만큼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출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사실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잡다하게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이게 그렇지, 저출산으로 맞아요. 한꺼번에 맞아요, 카테고라이징 맞아요. 하기도 쉽지 않은 예, 맞아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 계속 밀리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있는 나라가 미국, 멕시코, 터키밖에 없어요. OECD에서 그러니까 GDP 대비 한 1.6% 정도가 쓰는데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돈을 쓰던가 이민자를 받던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맞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헝가리처럼 이민자를 아예 막고 출산율을 우리가 조금 덜 올리는 방식으로 하되 돈을 많이 쓰던가 아니면 그걸 두 개 믹스를 해서 올리던가 어떤 방법이든 써야 되는데 어쨌든 둘 다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쓰되 네. 쓸 때 어차피 정해진 돈이니까. 잘 쓰자. 그러니까 다자녀 혹은 그 결혼한 쪽에다 쓰려면 당연히 결혼 안 한 청년이나 이런 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만나면 청년한테 써야 되고 여기 가면 여기다 써야 되고 좌충우동 갈팡질팡이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도 한정된 거 그렇죠. 아니 애가 셋이니까 저는 택시도 못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 빼면 손님 기껏해야 꽉꽉 차서 태워도 4명밖에 추가는 못 하잖아요. 예. 이게 나랍니까? 헝가리에서는 애가 셋이면 네. 7인승 차를 살 때 나라에서 보조금도 주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좋네요. 네. 우리도 저도 이자녀인데 뭘 좀 이 자녀는 그냥 본전한 거죠. 학점으로 치면 B 플러스. 근데 그게 뭐 우등생입니까?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기여하지는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얘다 이런 느낌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헝가리나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도록 인센티브 구조가 이렇게 잘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죠. 네. 실제로 그 베이비론 네. 이게 사실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 전부터 조금 이렇게 예고가 됐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은행 사이트에서는 이게 모기지 대신 검색하는 비중이 이렇게 쭉 늘어나더라고요. 베이비론.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헝가리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시행이 된 그 달 그 결혼율이라고 하나요? 네. 결혼한 비율이 혼인율? 전년 대비해서 어. 그렇죠. 혼인율이 전년 대비해서 20%가 늘었다. 아 베이비론이 시작된 이후에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혼율은 2016년 대비해서 한 30% 포인트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혼을 안 하겠죠. 이혼하면 어떻게 되냐? 베이비론을 받았는데 못 받습니다. 갚아야 돼요. 이혼하면. 여기 불임 얘기 나왔는데 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민간 난임 클리닉을 아예 인수를 해서 그 불임 클리닉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줘요? 받을 무료로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거 하고 이혼하면 안 되고. 그렇죠. 굉장히 엄격하네. 그러니까 돈 없는 분들은 이혼도 못 하고 출산해야 원래 되고. 돈 없으면 이혼 못 합니다. 네.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